안녕하세요. 라디오 팟캐스트 오다방의 인문학 산책입니다. 저는 권보드레라고 하고요. 한국 현대문학에서 시작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주제를 공부해 왔습니다. 요즘은 3.1운동에 관심이 많은데요.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크게 봐서는 유머라는 주제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머, 그러나 유머만은 아닌 것. 요즘 전반적으로 분노나 우울 같은 게 워낙 지배적인 분위기고 또 그게 당연한 세상이기도 해서 유머나 웃음이나 이런 주제가 필요할지 잘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더 얘기 나누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는 원래 주제가 한국문학 이런 건데요. 공부하는 주제가. 근데 제가 공부하는 쪽으로는 그렇게 딱히 맞춰서 말씀드릴 만한 게 없어서 오늘은 일단 버나드 쇼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대체로 아시겠지만 버나드 쇼는 영국의 극작가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합니다. 희곡을 많이 썼고요. 50편 이상, 그 전에 소설도 많이 쓰고 이런 사람인데 사실 제가 영문학 전공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이 읽은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얘기려니 하시기보다는 같이 책 읽은, 어쩌면은 조금 더 먼저 책 읽은 사람이 독서의 감상을 털어놓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버나드 쇼의 유머에 대해서는 한두 번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사도라 던컨과의 일화라고 알려져 있는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파티에서 이사도라 던컨이 다가와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어떨까요? 나의 외모와 당신의 지능을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라고 했더니 버나드 쇼가 받아치기를, 글쎄 나의 외모와 당신의 지능을 닮은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잘 믿기는 말은 아닌데요. 이게 나이도 조금 그렇고 그리고 이사도라 던컨이 사실 아름답다거나 이런 쪽으로 각인될 법한 사람은 아니라서 오히려 이사도라 던컨은 한 40대 이럴 때까지도 계속 춤을 춘 사람인데 뚱뚱했어요. 몸도 좀 뚱뚱하고 오히려 움직임 같은 것도 발레 보통 모던 발레 개척자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런 우아하고 아름다운 동작 이런 것도 아니고 동작 자체를 많이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굉장히 함축적인 동작을 한 번 함으로써 시선을 아주 끄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가다가 옆길로 막 빠질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거고요. 버나드 쇼의 묘비명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유명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라는 묘비명입니다.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라고 하는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이 근처에서 오랫동안 서성이다가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지. 그렇기도 하죠.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반전 유머 같은 걸 평생을 통해서 즐겨 사용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사람 얘기를 조금만 더 같이 들여다보는 식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버나드 쇼는 크게 봐서 좌파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니까요. 페비언 협회라는 좀 독특한 사회주의자들의 연합체인데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하니까 우파 유머 이런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다른 쪽에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버나드 쇼를 어떤 식으로 만났냐 하면, 아까 그런 주로 농담 얘기 이런 걸로 주로 듣다가, 그냥 굉장히 얕은 인상만 있었죠. 그러다가 김우진이라는 극작가를 조금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김우진이라는 사람이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윤심덕하고 이른바 정사라고 불리는 동반자사를 한 걸로 주로 기억이 되는 사람인데요. 26년인가 27년인가 그랬죠. 연애열 같은 게 아주 높았을 때
근데 이게 실제로 김우진이 남긴 글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야 되죠? 이 명문가의 서자, 근데 굉장히 박대당하던 구박받던 서자. 이제 그러면 하지만 능력이 출중해서 출세하고 재산을 모으고 그래서 본가에 복수하는 데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만큼 자식에 대한 훈육이나 요구가 굉장히 엄격해서 그 밑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렇게 보면 똑똑하고 착하고 어떤 순간까지는 이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김우진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일본 농업학교 가가지고 뭐 농업 공부 열심히 하고 논문도 쓰고, 근데 그러다 졸업할 때쯤 이제 한 20살 될 때쯤 해서 이 친구가 정말 생애 처음으로 크나큰 반항을 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 뜻에 따라 평생 지금까지 살았는데 문학이라는 걸 공부를 하고 싶다. 글쎄 그때 문학이 뭐였을지. 그러니까 10년대 중반인데요. 1910년대 중반. 그리고 여튼 우여곡절 끝에 와세다대 영문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졸업 논문으로 택한 작가가 버나드 쇼예요. 그리고 이 사람 희곡 같은 데서 실제로 쇼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그걸 보면서 버나드 쇼라는 작가에 대해서 일단 흥미를 느끼게 된 거죠. 김우진이 그 유작으로 남긴 당시에 상연되지는 않은 희곡 중에서 산돼지 말고 그 전에 난파라는 희곡이 있는데요. 그런 식의 왜 부자 간의 세대 간의 아주 격렬한 갈등 이런 걸 자전적으로 묘사해 놓은 그런 희곡입니다. 거기에 비비라는 여자가 난데없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 각주를 달아놓은 걸 보니까 버나드 쇼의 워렌 부인의 직업이라는 데 등장하는 주인공이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워렌 부인의 직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기 신여성 이미지 중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제가 말주변이 좀 딸리지만, 여튼 그냥 굉장히 이지적으로 보이는 이 신여성 비비라는 여성이 중심 인물로 나오고, 이 여자가 자기 그 윗세대의 허위와 동년배들의 무능력 이런 걸 경험하면서 더욱 독립적인 여성으로 재생하는 과정 이런 걸 뭐 그렸다고 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영화나 문학이나 노래나 남들한테 이렇게 줄거리만 전달해서 도저히 전달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게 진짜인데 전달 안 되는 거. 그 말의 맛 같은 게 너무나 풍부하고 그 순간순간 감각의 반전 같은 게 아주 매혹적이라서 이 사람 재밌다. 내가 어렸을 때 듣던 그 약간 경박한 온갖 에피소드들의 주인공 만은 아니었나 보다. 내가 정말 이 사람도 역시 잘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1차 대전 다룬 이제 책들을 보면서 아직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버나드 쇼 희곡 중에서 슬픔의 집, 상심의 집, 하트브레이크 하우스라고 돼 있는데요. 어떻게 번역을 하면 좋을까요? 상심의 집, 비탄의 집, 뭐 일단 상심의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읽어봤는데 보통 그 하트브레이크, 이 상심의 집이라는 희곡을 1차 대전 연구자들이 주로 말을 하는 건요. 1차 대전 직전부터 그 한복판에 걸쳐서 쓰여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1913년에 쓰기 시작해서 16년에 끝낸 그런 종류의 희곡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도 진작 그렇지만 이게 뭐랄까 지식이나 문화를 가진 사람 내부에서의 그 양극단적 분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권력과 쾌락과 이런 걸 탐하는 쪽으로 가고, 한쪽은 어떻게 보자면 현실에서는 굉장히 무능력하게 비판하고 냉소하고 뭐 예술을 살고 이런 식으로 가고 뭐 이런 게 나타났는데, 그게 1차 대전 이전의 세계를 지무적으로 보여준다는 것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뭐 예컨대 뭐 거기 서문에 쇼는 워낙 서문 같은 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앞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술만 알고 무능력한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죽을지는 알아. 난 죽는 방법을 알아. 그리고 인간한테 정말 중요한 건 그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더 무능력한 지경으로 몰려간다는, 그러니까 자기 쇠락을 바라보면서 그 쇠락을 받아들이면서 어쩌면 그러면서 자기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식의 무능력이 세계를 어디로 몰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보여준 희곡일 텐데, 근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쇼가 점점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쇼가 페비언 그 협회 활동 주로 할 때요. 페비언 사회주의라는 거는 딱 쇼가 활동 시작할 바로 몇 년 전에 쇼가 열심히 활동한 게 1870년대 80년대 이때인데요. 바로 얼마 전에 만들어진 협회인데, 그 이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옛날 로마 장군 이름인 파비우스에서 유래했다고 하잖아요. 포에니 전쟁을 할 때, 그러니까 카르타고의 한니발과 이 로마가 맞설 때 파비우스가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데도 안 싸우고 버텼대요. 한니발이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로마가 상대적으로 홈랜드에서 싸우는 입장에 가깝고, 근데 저쪽이 식량이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내분이 일어날 때까지 끈질기게 버티는, 이제 거기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인 거죠. 즉 혁명을 얘기하기보다 혁명 없는 사회주의적 이행 같은 걸 주장한 그런 사람들이라 사회민주주의자들하고 가까워 보이기도 하고요. 계량주의다, 부르주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페비안 협회 자체가 지식인 중심이었고 정말 이렇게 말로 주로 활동을 한 것 같은 느낌도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조직이든 활동을 하려면. 거기 돈이 많은 사람은 별로 없었고, 대표적으로 페비안 협회를 이끈 시드니 웹이 나중에 베아트리스 웹하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조금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여튼 이게 회원들이 회비에 의지하는데 잘 안 내는 거죠. 회원들이라는 사람들은 돈을, 그때는 계좌이체를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19세기 후반의 영국에서. 그래서 버나드 쇼가 이 회비 연체한 사람들한테 한 명 한 명 서로 다른 편지를 씁니다. 돈 좀 내달라고. 그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 얘기보다는 아마 쇼의 편지가 더 재밌을 테니까. 그 연체자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생을 제명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저는 선생과 그런 불행한 상황까지 가지 않게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제 민망해서 안 되겠습니다. 빌어먹을. 매년 선생에게 보낼 책자를 인쇄하고 발송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선생에게 보낸 소책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은 선생보다 더 가난한 작가들이 그걸 쓰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지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협회 업무를 처리하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이 소요되는지 압니까? 고작 몇 실링이 없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제명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럼으로써 협회의 우표값을 아껴달라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원회들이 당신은 돈 좀 있는 사람 아니냐. 근데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 돈 없는 노동자들이 회비를 못 내고, 그러나 협회가 나한테 여전히 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내는 우표값 같은 것도 아까울 터이니 그거라도 아껴라. 이렇게 연락을 해오는 건 이해하겠다. 날 제명해달라. 근데 당신은 돈도 있는 사람 아니냐. 왜 이러냐. 그런 식의 분노인 건데,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적어도 물러날 시간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편지를 드립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끝내는 거죠. 근데 읽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거 책을 읽을 땐 되게 낄낄거리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무섭네요. 제가 지금 참 읽고 있는 책은 헤스케드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쓴 버나드 쇼가 1950년에 죽는데요. 그 만년에 한 20년 정도 실제로 쇼하고 계속 인터뷰하고 연락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이 쓴 지성의 버나드 쇼, 지성의 연대기라는 책 일부분이어요. 미국 출신 배우였다고 하는데 번역이 따끈따끈하게 오래 나왔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이 버나드 쇼도 근대 초기에 유명한 영국인들이 많이 그렇듯이 아일랜드 출신인데요. 보면은 가계의 유머가 흐르지 않나 싶어요. 이 집은 약간 블랙 유머가. 그러니까 쇼가 하도 이런 희한한 유머를 많이 구사해가지고 뭐 아까 던컨하고 사이에 있었다는, 그러나 절대로 던컨하고 사이에 있었을 법하지 않은 이런 대화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쇼비안 리버설, 그러니까 버나드 쇼식 반전이라는 용어가 정착됐을 정도인데요. 그 아버지가 좀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집안은 나쁘지 않은데 아일랜드인 가문으로서 자기 대에 와서 점점 몰락해가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곡물상 정도였나 봐요. 제일 문제적인 거는 술을 엄청 마셨어요. 지금으로 보면 알코올 중독자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러나 굉장히 성품은 유쾌한 호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좀 돈이 있는 상속녀였는데 이 남자랑 결혼함으로써 그 상속 재산을 하나도 못 받게 되지만, 네, 이 어머니랑 결혼할 때 전해지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는데, 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하여간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데도 여자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주변 친지들이 말렸대요. 그 남자 술주정뱅이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따진 거죠. 당신이 술을 마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것도 많이 정말이냐? 이 남자가 내가 얼마나 술을 싫어하는지 아느냐, 나는 술을 혐오한다, 증오한다, 이걸 정말 절절하게 토로해서 여자를 설득하고 결혼하는데 성공했다는데, 그건 다 진실이었겠죠. 근데 다만 내가 술을 마시기 때문에, 술주정뱅이기 때문에 얼마나 술을 혐오하는지 아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을 본 것 같기도 해요. 자기의 결점을 알고 그 결점 때문에 자기를 혐오하고, 그러나 그 혐오가 자기를 파괴시킬 지경까지 가기 전에 그 유머로서 자기를 구출하는, 또 뭐 곁에서 지내기는 좋은 캐릭터인데 같은 집에서 살고 싶지는 않네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무너져가는 가정 경제 속에서 살면서, 밤에는 예컨대 우리 식으로 치자면은 옆에다가 족발을 끼고, 한쪽 옆에다가는 족발을 끼고, 한쪽에는 술병을 들고, 대문도 어딘지 잘 분간을 못하면서 자기 집 대문을 막 머리로 치는 거예요. 막 쓰러질 듯 하면서. 옛날에는 근데 뭐 동네도 좁고 아파트 같은 식의 밀폐된 환경이 아니고 그랬을 테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죠. 그런 아버지가 완전히 술에 만취돼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신문지 조각에 족발 하나 싸가지고 한쪽에 술병.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집 식구들은, 엄마는 빼고, 엄마는 유머 감각 발달이 별로 안 돼 있었다는데, 그러니까 쇼와 그 외삼촌이 늘 웃음으로써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유머가 없었으면은 나는 살 수가 없었을 거다. 나는 비극을 사소한 일로 만드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연습한 사람이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을 비극으로 만든다. 뭐 이런 게 쇼가 남긴 말 중에 하나인데요. 쇼가 읽다 보면 정말 요즘식으로 치면 빵 터지는 말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서 뭘 소개시켜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쇼가 워낙 극작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어요. 한 나이 40이 다 돼서 시작을 했고요. 그전에는 처음에는 문학 비평하고 미술 비평을 하고, 조금 지나서는 뭐 미술하고 문학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음악하고 연극 비평 쪽을 하는데요. 보면 막 정말 독설로 가득 찬 이런 사람이 내 글을 읽고서 뭐라고 한마디 할까봐 무척 두려운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쇼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나는 언제나 편파적이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내 글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문제는 편파적이라는 거다. 좀 그럴 수 있잖아요. 말은 다 맞는데 엄청나게 편파적인. 용기이기도 한 거죠. 약간 워커홀릭 같은 데도 있어요. 키도 크고요. 막 180 한참 넘는, 뭐 185쯤 됐다나 뭐 이런 사람이었고, 보면은 칼라 사진은 그 시절 게 없지만 얼굴이 정말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대요. 피쩍 말랐어요. 건강도 안 좋았고, 그리고 일찍부터 채식주의의 길을 택한 다음에 평생 채식주의자로 살아요. 그래서 나는 강아지랑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뭐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랬고 이제 막 수염을 좀 길게 길렀는데, 왜 수염 잘 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불타는 것 같은 오렌지색 수염.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편파적인 말을 독서를 날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워커홀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까 페비언 협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 정상은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회원들한테 그걸 일일이 누구시 이러면서 상황에 맞춘 독촉 편지, 경고 편지를 쓰다니. 그 어느 지역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이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정말 공정하고 열정적이고 그러면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서 보고 있으면은 하여간 그 독특한 마음에 옆에 있으면 저는 친구가 됐었으면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남의 집에 놀러 오면 그 집의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해줬대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데도 보험 증서를 가지고 와봐. 이 보험 증서 설계는 잘못됐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집은 이렇게 정리해야 돼. 이게 뭐야? 잘못된 거야. 그래서 막 진저리를 내고 하기도 했다는데 저는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쇼가 저를 안 좋아했겠죠. 안 좋아했을 게 분명해 보이는데 좀 그랬습니다. 이 쇼라는 사람이 근데 이렇게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면서 페비언 협회가 중간에 무력화되는 것도 보고 쇼 자신이 그 19세기 말에 보어 전쟁 같은 걸 거치면서 당연히 쇼라면 반전의 태도를 보일 줄 알았는데 1차 대전에서는 때는 그랬거든요. 명백하게. 그러지를 않아서 그것 때문에 비판도 받고 이런저런 곡절을 겪게 되는데요. 근데 한 번 말씀 들으시기에는 요 정도 분량이면은 살짝 됐을 듯한 느낌이. 조금 있다가 제가 기회가 닿으면 다시 쇼 말씀을 들려드리고 아니면은 뭐 조금 아쉽지만 다른 또 유머로 가는 방법도 있고 제일 마지막이 아쉬운데 쇼가 남긴 우리의 제가 좋아하는 쇼의 말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그 슬픔의 집 이런 데서 이것도 유머는 아니죠. 그러니까 유머라기엔 굉장히 막 독설인데 슬픔의 집은 그 쇼토버 약간 좀 이상한 집에 사는 이상한 아버지와 이상한 자매들이 주로 나오고 거기 초대받아간 젊은 아가씨가 나오는데요. 이 젊은 아가씨 결혼 문제가 중심인데 중간에 그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이게 영혼이 중요하다 뭐 옆에서 누가 이렇게 뭐랄까 올바른 말로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물론 영혼이 중요하다. 그러나 영혼에는 돈이 많이 든다. 책도 음악회도 뭐 문화적 구원도 영혼에야말로 정말 돈이 많이 든다. 그런 얘기하던 대목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상심의진 메모를 아침에 못 찾아서 못 가지고 왔어요. 이런 대강의 말씀으로 알려드립니다. 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